안녕하십니까. 갑론을박 진행을 맡은 한선입니다. 이른바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거의 마비된 대한민국. 의혹의 진실은 무엇이고 과연 해법은 찾을 수 있을지 전국은 더욱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오늘 갑론을박에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그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향후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하죠. 천정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창선 정치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먼저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의견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파헤쳐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만두더라도 증상은 규명을 해서 확실히 해줘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얼마나 서민들 살기 어렵습니까? 없는 놈은 포도시 묵고 산다고 복잡하고 살기도 사는데 지들이 돈 있으면 얼마나 거시한다고 지들이 꾸준히 다 잃어보고 말도 안 설지 그래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대통령이 뒤에서 비호해 주지 않으면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뭐 최순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잘못된 거죠. 지금이라도 제대로 밝혀내야죠. 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사실 민심은 이미 실망을 넘어 분노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매일 새로운 의혹과 또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의혹의 핵심과 또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천정배 의원부터 얘기 나눠주시죠. 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 해도 그야말로 종합 세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온갖 부정, 직권남용, 비리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핵심은 우리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는데 실제는 최순실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이제 뭐 국정농단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국정농단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지난 4.13 총선에서 우리 많은 국민들 또 광주 전남의 특히 우리 호남 주민들께서는 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국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무슨 세월호 특별법을 연장한다든가 뭐 백남기 농민 사건을 해결해 보려 한다든가 가습기 또 살균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을 야당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요. 야, 이거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 너무도 크고 비대해서 이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뭐 일회성으로 무슨 뭐 대통령을 뭐 하야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에 우리나라의 좀 국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서 새로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태 교수님, 그 전남대 교수님들도 시국 선언을 했죠. 네. 현 시국을 또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태만히하고 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개인에게 양도하고 남용하게 만들고 함께 이권을 도모하도록 뒤에서 방조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고요.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런 실정을 하도록 방조하고 옹호한 새누리당을 비롯한 집권 여당 전체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노태우 김영삼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IMF 사태를 맞이했고요. 그러고 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잘못된 정치, 남북관계 이런 것, 또 경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았는데 다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나라를 망쳐버린, 그래서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간 보수 집권 세력들이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하고 국민들이 이들을 갖다가 심판해야 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창선 박사님, 그 정치 평론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아까 천 의원님도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라는 표현을 이제 쓰셨듯이 바로 지금 사태의 본질은 이게 최순실 씨 그 일가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일탈 행위, 범죄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범법 행위의 한복판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는 거, 이것이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사건 그야말로 헌법을 파괴하고 또 이제 국법을 파괴한 그런 이제 일련의 그 행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그 대통령으로서 그에 대한 이제 전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박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대단히 역시 또 인식이 미흡하다, 아니하다 이런 지적을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제 잘못을 좀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건 이제 당연한 그런 이제 입장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이 문제인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심지어 5%대까지 지지율이 이제 추락한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고 이 정도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남은 1년 4개월 동안 해나가리라고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국가적인 혼란을 정말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국 내각 이거를 이제 구성하게 하고 자신은 전권을 이제 이양을 하고 이런 이제 결단을 내리든지 그것을 정 못 받겠다고 한다면은 지금 국민들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하야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든지 뭔가 그거에 관한 답을 이번에 내놨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거, 이거는 대통령이 여전히 지금 상황을 대단히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듭니다. 네, 그 세 분 공통된 말씀은 국정 시스템의 붕괴, 또 이를 점검해야 된다인 것 같고요. 유 박사님이 사실 엊그제 대국민 담화 평가를 해주셨는데 혹시 천 의원님께서 그 대국민 담화에 대한 배경과 의도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면 또 이번 그 대선과도 맞물리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로 바로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은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담화도 지금 미흡했죠. 지금 유창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또 그 직전에 11월 2일의 개각, 저는 11리 폭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라 하더라도 지금 국회에 야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국회 동의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국민들이 거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그런 지경인데 이때 야당 쪽하고 심지어는 여당하고도 이런 방구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했거든요. 이런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야말로 하야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불행한 사태를 면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어떤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는 것은 지금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자기 책임지는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현재 정국과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밝히고 또 특히 야당의 지도자들과 협의해 가면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국민 담화에 앞서 사실 기습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각이 단행이 됐죠. 이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우리 최영태 교수님 먼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국면 호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틀 전 여론조사의 5% 중에서도 서울의 경우는 2%고 호남의 경우는 0%더라고요. 국민들이 아예 대통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틀 전 발표한 담화에서 사과와 그다음에 수사를 받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감성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본질적인 부분, 지금 대통령직이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대안은 전혀 제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더 나서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더 정확하게 민심을 읽도록 만들든가 아니면은 물러나도록 하든가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정치권은 바로 국민들의 이러한 여론을 잘 읽고 수렴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국민 담화가 조금 실망스러웠던 게 유장선 박사님, 사실 대통령의 이선 후퇴 이런 게 조금 표명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그 유 박사님은 그 대통령의 기습적인 개각 단행과 뒤이은 대국민 단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여전히 지금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뭐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 나온 이제 김병준 총리 내정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이 뭐 새 총리 우리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인선하자 얘기 막 하고 있고 거국내각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고 있는 판에 덜컥 그냥 혼자서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결국 여전히 내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해 나가겠다.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얘기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거는 이제 김병준 내정자 개인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뭐 그분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계속하는 거에 대한 강력한 반발 이런 거를 이제 자초하게 된 겁니다. 사실 김병준 내정자가 이런 식으로 뭐 서럭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나중에 상황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거를 이 김병준이라는 개인이 무슨 수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새로운 총리를 인선을 하려고 한다면은 정말 국민들로 위임을 받은 그런 어떤 책임 있는 각 정당의 주체들 여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거부터가 이제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박 대통령이 전권을 내려놔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뭐, 지금, 박 대통령 청와대에는 여전히 그 내치에 관해서도 뭐 새 총리가 들어서도 전적으로 넘기겠다는 얘기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교 안보만 해도 그렇습니다. 외교 안보만 하더라도 지금 박 대통령 뭐 이 지경이 이제 됐는데 어떻게 앞으로 해외에 나가가지고 뭐 한국을 대표하는 정상외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 어떻게 우리 군이 대통령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좀 정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번 그 대국민 담화에서는 그거에 관해서 한마디도 없어가지고 여전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사실 정치권이 그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것 같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여야의 입장차는 분명하고요. 또 야권 내에서도 아주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천 의원님, 예. 야권의 온도차 어떻게 설명하시겠나요? 예, 뭐 아직은 야권에서도 서로 논의와 토론이 계속되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진실을 잘 규명하고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박 대통령도 수사하고 또 특검까지 하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하고 이런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관계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그 토대 위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한다든가 뭐 형사 책임을 묻는다든가 하는 이번에는 추상 같은 책임도 물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한 가지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야권 내에 큰 뭐 의견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박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5% 지지도 못 받는 말하자면 식물 대통령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앞으로 14개월 가까이 남은 임기를 도저히 맡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의 장래가 그렇게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박 대통령이 이선 후퇴하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그게 국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국 내각이라든가 뭐 중립 내각, 책임 총리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다 합치는 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선 후퇴 가운데 여야가 이런 비상 시국에 확실하게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씩 지금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곧 정리가 될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 과제는 이번 기회에 이 국가의 틀을 새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상태에서 하야하게 되면은요, 60일 이내에 대통령 새로 뽑습니다. 그 대통령의 임기는 보궐 임기가 아니라 5년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스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좀 아무래도 나은 인물이 되긴 되겠지만 그러나 아마 50보 100보의 그런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뭐가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이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총선 선거제도를 훨씬 비례성이 높게 개혁하고 또 그런 토대 위에서 내각제 개헌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 이런 것들을 좀 이번 기회에 국민적 총의를 모아서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에 관해서도 워낙 이제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여야 지도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대통령도 지난 담화에서 여야 지도자들과 소통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 논의들이 빨리 진행돼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에 관해서 가장 바람직한 결론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권 내의 온도차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선 후퇴의 강론 부분과 또 지금 내각제 개헌을 포함한 국가의 어떤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야를 주장하는 분들은 하야하면은 60일 이내에 현 체제에서 대통령이 새로 뽑혀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 기회에 예컨대 아까 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 시스템 자체를 한번 재검토해보자. 원점 재검토해보자 한다고 그러면 하야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뭐 어떤 의미의 과도 정부랄까요? 이런 상태로 가면서 시스템 전반을 좀 개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 점이 가장 중요한 현재 논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 박사님, 그 정치 평론가가 보시기에 야권의 온도차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뭐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좀 정당마다 그 정당 내부에서도 좀 미세한 좀 차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뭐 큰 줄기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지금 야권 내의 뭐 차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는 이렇게 뭐 의미 있는 부분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상황이 뭐 각 정당들의 그 입장 또는 개별 정치인들의 입장보다는 이 전체적인 이제 국민 여론이 상황을 끌고 가고 있는, 선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권 각 정당들도 국민의 뜻에 이제 발맞춰서 이제 좀 쫓아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는 뭐 야당들이 뭐 각 뭐 정당마다의 어떤 그 정파적인 뭐 이해득실이라든가 또 어떤 그 입장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급적 뭐 부각을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일단은 야권이 정말 이거는 이제 국가의 나라의 기로가 달린 그런 이제 상황 아닙니까? 이 위중한 상황에서는 야권이 일단은 좀 공조를 하면서 좀 같이 좀 상황을 좀 정리해가고 수습을 해나가는 이런 좀 주도력을 좀 보여야 될 때 아닌가 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럼 주제를 조금 바꿔볼까요? 그 국정농단 의혹 가운데 그 핵심으로 거론되는 문화관광 분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들이 주도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이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 문화중심 도시 광주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 의원님 이런 의혹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죠? 예, 그 의혹이 매우 짙지요.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마는 작년 6월인가요? 박 대통령 자신이 국무회의 발언으로 무슨 연간 운영비 800억이 넘는 운영비를 쓰는 뭐 아시아 문화전당에 관한 법은 뭐 쉽게 통과하고 자기가 필요한 경제 살리기 법안은 내팽개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을 그냥 폄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순실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차은택이라는 분이 주도해서 문화창조 융합 벨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5, 6년 동안에 뭐 6천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그쪽에 쏟아붓고 있는데 특히 거기서 문화창조 실례했습니다. 문화창조 센터라는 걸 건립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아시아 문화전당과 사업이 거의 중복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도 차은택 중심으로 임명됐습니다. 장관은 차은택 씨의 스승이었고 또 청와대 문화수석은 차은택 씨의 외삼촌을 갖다 놨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 문제에 관해서 좀 호의적인, 우리 입장에서 호의적인 장차관은 쫓아냈다. 이런 이제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사실은 비선 실세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져 왔거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정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우리 야당이 특히 우리 광주와 호남에서 지지해 주신 야당이 쥐게 됐으니까요. 이번 예산 국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시아 문화전당을 비롯한 우리 호남 관련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저희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문화중심 도시 관련돼서는 우리 최 교수님도 아주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셨으니까요. 이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문화정당의 축소의 의혹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역대 정부 중에서 박근혜 정부만큼 호남을 인적으로 물적으로 차별한 정권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문화전당 사업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심하게 차별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문화전당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이번에 최순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문화와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구체적으로 그들이 내건 플랜이 이제 밝혀지면서 상대적으로 문화전당 사업이 이제 손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건 뭐 당연한 추측이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문화전당 사업을 넘어서서 이 강주 전남은 정말로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그러니까 며칠 전 그 뉴스를 보니까 비엔날레 사업 같은 경우도 연 20억 지원을 받다가 이제는 9억으로 줄어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전당 사업은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일환이고 이 사업은 단순하게 강주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경제가 아시아의 이제 모범적인 국가로 발전했고 또 민주주의도 모범적으로 발전했고 그래서 문화와 민주 인권이 함께하는 도시를 만든다는 게 강주 사람들의 염원이었고 이것은 강주가 문화 중심 도시가 제대로 되면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갖다가 높이는 것이고 그래서 강주만의 사업이 아닌데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강주만의 사업으로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부당하게 이 사업을 갖다가 시행한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최순실, 차은택 이런 사람들이 가세함으로 해서 이 부분이 두드러지게 이제 차별을 받은 그렇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실 의혹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문화창조융합벨트가 2015년 2월에 개관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됐다는 그 보도가 계속 나와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더욱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네 한 말씀 해주시죠. 구체적인 그 사업의 내용은 이제 뭐 지역 이제 사업이니까 뭐 소상에는 뭐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문화전당이 축소와 관련된 그런 이제 의혹이 또 이제 제기되는 거를 놓고 보면은 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정말 우리나라 곳곳에 진짜 침투를 했다.
그건 정말 이제 경악을 좀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속속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규명이 되는 걸 보면은 뭐 그 영향이 안 미친 데가 지금 없어요. 뭐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뭐 정치.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민국 뭐 각 분야, 뭐 전방위적으로 최순실 씨가 완전히 그냥 쥐고서 그냥 흔들어 놨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뭐 모욕감이 또 이제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87년에 6월 항쟁 거치면서 그래도 민주주의를 좀 제도화시켜 놨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왔다는 이제 우리 국민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순식간에 나라가 진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정말 우리가 뭐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제대로 못했었던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온 나라를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헤집어 놓을 수가 있었는지 참 생각할수록 참 분통이 좀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노와 뭐 허탈 이게 우리 국민들 모두 느끼는 감정일 텐데요. 또 그 광주 정남 지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정치권이 국정농단 사태에 집중하면서 지역의 다른 주요 현안들이 혹시 뒷전으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광주 전남은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죠. 또 광주 전남의 내년도 국비 확보가 또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걱정도 많이 나오는데요. 천 의원님, 뭐 이 사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시도민께서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무슨 국정농단에 대해서 또 제가 그 대책위원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당면한 국가 예산 문제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우리 호남 지역 예산 문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예결위에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결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예결위원장과 3당의 간사입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서 사실은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이 호남 출신이죠, 이번에는. 예. 야당, 저희 국민의당의 간사는 바로 우리 광주의 김동철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 국민의당에서 개수 조정 소위원이라고 또 그 4명을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로 그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전라북도 출신의 그 김광수 의원을 이미 저희는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4.13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호남 지역민들께서 야당에 많은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에서는 이제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 예결위 안에서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호남 지역의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우리 지역 발전에 관한 한 정당이 좀 다르더라도 야당들 또 심지어는 그 점에 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도 지금 호남에 있고 또 새누리당 대표도 사실은 호남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시도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질 없이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순실 사태는 사태대로 뭐 잘 대비하겠지만 또 내년도 국비 확보에 있어서도 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빨간불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최용태 교수님, 이와 관련돼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정치는 정치고 또 정치 외의 국정 현안은 현안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 특히 야당이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그냥 올로 나스승 자세로 오로지 거기에만 몰입하고 다른 부분을 소홀히 했던 그런 과정에서 이 호남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천정배 전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선 국회 사정이 호남 지역에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도 지금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호남 쪽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마 다른 해에 비했을 때는 조금 더 덜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정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바탕으로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올라온 예산 자체에 호남에 불리한 그런 근본적인 어떤 토대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단지 정부에서 올라온 안에다가 조금 플러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유 박사님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도 뭐 지켜보기에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이 호남이 아주 심하게 이제 차별을 내내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호남 주민들이 원하고 이제 요구하는 예산들 이게 좀 이제 우선적으로 좀 고려가 되고 반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또 이른바 그 최순실 예산 정말 뭐 좀 쪽집게로 뽑아내듯이 이런 부분들을 좀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이 국회가 예산 심의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이제 확정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그 국정 기조의 그 전환을 실질적으로 또 가져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말 좀 제동을 걸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를 뭐 대폭적으로 뭐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에서 좀 뭔가 이제는 좀 국회가 좀 힘을 갖고 주도력을 갖고 박근혜 정부를 좀 이제 아예 바꿔놔야 된다. 이게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해봅니다. 네네. 이 문제 한번 짚어볼까요? 민심의 분노는 뜨거운 데에 비해서 정치권, 특히 야권의 움직임이 조금 미비하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천 의원님은 야권이시니까 우리 최영태 교수님 뭐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이름 없는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의견을 분출했을 때 그것이 여론이고 그것이 역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정치하신 분들은 바로 이런 민중들의 여론을 토대로 이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정치하신 분들은 민중들의 여론을 있는 그대로 그냥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보다 이상적인 방향, 어떤 이정표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이제 참다운 지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권이 이 국민들의 여론을 어느 정도 가감을 해서 수렴하고 발전적으로 이제 그걸 갖다가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 그 야당들의 입장을 보면은 국민들의 눈치를 생각하면은 하야나 탄핵을 주장해갖고 그러나 뒷감당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면서 거국 내각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국 내각을 주장하는 것도 정치권의 어떤 그 충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국민들이 하야 탄핵을 주장하는 데서 정치권이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야만 국민에 충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는 책임 내각을 얘기하는데 그걸 무력화시키고 거국 중립 내각을 반드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최소한의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은 빨리 결정을 내려서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과 함께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그렇게 계속 질질 끌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탄핵은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핵 정국을 겪었고 또 그게 지금의 야권이 걱정하고 있는 역풍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시각에 대한 것 때문에 조금 미지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실은 국민들이 그때 탄핵을 바라는 분들은 뭐 별로 없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야당들이 국회에서는 압도적인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탄핵을 하다가 국민적 역풍을 맞은 거죠. 그러나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벌써 대통령 지지율이 5%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은 탄핵이나 하야를 바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그것이 무슨 역풍이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국민적인 그 요구와 민심을 잘 받드는 것이 첫 번째로 저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 없이 성역을 두지 말고 진실을 규명할 건 다 규명해서 저는 필요하면 탄핵도 시키고 또 형사처벌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심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1년 4개월 남은 그 임기, 그것을 이런 국정이 표류하는 가운데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미래에 제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길 좋은 시스템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책임 있게 다뤄야 할
그런 또 임무가 저희 야당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야당은 국정의 위기 상황을 눈치나 보면서 지내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야권의 조금 미지근한 반응, 유창성 박사님은 저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는 야당들이 해왔던 그 고민을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이제 뭐 분노한 국민들은 탄핵, 하야 뭐 이 요구를 뭐 쉽게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또 이 나라를 뭐 같이 이제 책임지고 있는 야당들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급적 큰 혼란의 과정 없이 내년에 그 대선 일정까지 이거를 질서 있게 이제 가져갈 건가, 좀 이 그 국가적인 이제 차원에서 또 갖는 고민. 그래서 쉽게 이 하야나 뭐 탄핵 얘기를 뭐 꺼내지 못하는 뭐 그런 배경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의 뜻에 달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야당들의 입장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뭐 국민들의 다수가 정말 하야, 탄핵 이거를 이제 요구한다면은 또 야당이 거기에 쫓아가야 될,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될 그런 이제 의무와 이제 책임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만약에 앞으로도 박 대통령이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러면서 권한을 내려놓는 거에 대해도 답이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간다면은, 그래서 정말 국민들의 대다수가 하야나 또는 탄핵을 요구한다면은 야당이 하야를 요구하는 이런 상황으로 뭐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은 아마 새누리당에서도 비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29명 이상이 정말 이때는 방법이 없다 해서 탄핵 절차 밟더라도 거기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야당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선으로 물러나게 할 건지, 권한을 내려놓고 그 이후에 시대를 어떻게 이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주도를 해나갈 건지, 아마 이거에 대한 책임을 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앞으로의 해법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의견들 나눠볼까요? 우리 최 교수님, 천 의원님, 유창선 박사님 이런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의 존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정치권이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고 해법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얘기되는 것이 이제 거국 중립내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국 중립내각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사람들은 거국 중립내각을 얘기하면서도 애교 국방은 대통령에게, 내치는 총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애교 국방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처럼 분단된 나라에서는. 근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애교 국방 정책을 보면은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파기시키고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의 애교적 마찰을 갖다가 자초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더라도 내치는 총리, 애교 국방은 대통령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은 절대로 애교 국방까지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만 걸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를 갖다가 총리야 내각에 맡기는 거. 우리 헌법에 보면은 국가의 중요 사항들은 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무회의 주재를 총리도 가끔씩 해왔고요. 따라서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중요 사항을 결정하면서 해가면은 헌법 정신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게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국 중립내각이든 하야 탄핵이든 간에 이것은 혁명적 상황이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4.19나 6.25항쟁처럼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수십만, 수백만이 한 것은 아직까지 아니지만은 SNS를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는 충분히 표출되었고, 따라서 이것은 혁명적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혁명적 상황에 의해서 다음 체제가 출현할 때는 뭔가 87년 체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전적인 모습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고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체제 속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80년, 7년 체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불행 중 그래도 발전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 의원님. 예. 우리 최영태 교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다시 반복해 본다면, 첫째는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서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우고 또 처벌할 사람들 처벌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현재 그 표류하고 있는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거국 내각이든 책임 총리든 어떻게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이선으로 후퇴시키고 최소한 이선으로 후퇴시키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제에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혁명적 상황이니까 그에 걸맞는 국정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총선 선거제도를 좀 더 국민의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비례성이 높은 제도, 예컨대 독일식 제도 같은 것으로 이번에 바꿔야 되고,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내각적으로 고친다든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대통령의 이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개헌까지도 이번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유 박사님. 네, 뭐 결자 해지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지경에 대해서 뭐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이 남은 1년 4개월을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끌어간다.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 리더십이 뭐 회생불능 이런 이제 상태에 접어드는 상황이고요. 외교안보도 아까 그 최 교수님 말씀처럼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외교안보를 맡는다는 거는 이건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지금 믿을 수 없는 대통령한테 어떻게 국민의 안위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뭐 즉각적으로 자신은 이선으로 후퇴해서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로만 위치를 하고 그리고서 새로 총리를 여야가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래 가지고 새 총리를 인선하고 거국 내각을 그 총리가 구성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남은 그 임기 국가를 이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그런 선택하면은 그래도 임기를 뭐 보장받을 수는 있겠고, 근데 만약 박 대통령이 끝까지 그거를 거부하고 자신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려고 한다면은 그때는 뭐 국민들의 그 하야 요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불행한 대통령으로 끝날 이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좀 생각을 하고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 국정의 체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그런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망을 넘어 분노한 민심을 잠재울 수 있는 건 명확한 진실 규명과 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겠죠. 부디 민심의 뜻을 제대로 읽고 또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